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그렇게 친구들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갔건만 나 어려울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외면하는 친구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실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고 싶어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자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늙어서 힘도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4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 혼자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남보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단절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자는 뜻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4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고독사라는 말을 흔치 않게 듣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고독사로 인해 사후 처리를 하는 특수 청소업체도 생겼습니다. 유품정리사라는 직업도 등장했습니다. 60대 이상의 나홀로 가구가 전체 인구의 41%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지만 그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여전할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안 됐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박복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자유롭겠다, 편해 보인다 하는 생각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은 고립이고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가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살아있을 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발견이 늦어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아프다 죽는 두려움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이를 대비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지만 누구든 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요양원도 고독사가 두려워 선택하는 답안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가족이 없을 경우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네 사회복지사와도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걸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더 두려워하시고 무섭다고 하십니다.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전긍긍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자신 인생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짧고 굵게 살다 갈 거라며 술에 담배에 즐기고 싶은 걸 즐기다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런 사람이 더 길고 가늘게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그래도 즐겁게 살기라도 했지만 죄 없는 가족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죄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면
정말 자기 건강 관리에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해야 늙어서 고생 안 합니다. 건강검진 잘하고 평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일상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성실하십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혼자서도 편안히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려면 생전에 고립되어 살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도 좋고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 단절하며 사는 것은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남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불상사가 생길 때 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최소한 공공기관의 연락 서비스라도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정부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 인정 네트워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부담은 훨씬 줄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든 노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뉴스에는 젊은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스스로 고립에 갇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자주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욕심만 많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만히 보고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왜 살아생전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좋은 시간을 더 함께하지 못했을까? 뒤돌아보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세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줄 때도 그것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더 잘해주지 않음을 속상해합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편하다고 선을 넘는 언행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은 지쳐 떠납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코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한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일 붙어 다닙니다. 너무 의지하고 집착하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기뻤다 슬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자신이 생각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타인이 만족하면 그때서야 편안해집니다. 나의 행복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할 때 삶은 불안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만 타인에게 묶여버린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도 동물이라 동물적 감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휘두르려는 생각, 얕잡아보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를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남의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내가 그 사람 감정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일이다. 킴 컬버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여유로워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친구를 찾고 배우자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게 되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주변 사람에게 불평불만이 늡니다. 혼자 밥 챙겨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고약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혼자 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행복을 남에 의존하지 않는 것, 즉 감정 독립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바쁘게 살면 된다는 등
여러 요소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혼자 잘 사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면 위치가 흔들립니다. 특히 행복의 문제에서는요. 혼자 잘 산다는 것은 돈 걱정 없이 산다는 의미보다 혼자지만 즐겁게 산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무엇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걸 만드세요.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고립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둬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나의 행복을 남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홀로서기가 된 사람입니다. 홀로서기가 연습된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의 뜻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지만 이는 이기주의가 아닌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도 매우 잘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르침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도구이며 연장입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과업에 사용되기 위해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에서 80에서 90%는 반복적이고 부질없는 잡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두려운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성질을 품고 있을 때도 적지 않아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해롭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질없고 해로운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수도 없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도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금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바쁘지 않아 보이지만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빡빡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찾지 않아도 항상 갈 곳이 있다는 사람. 즐겁기만 합니다. 서로 상반돼 보이지만 자기 시간을 알차게 보냅니다. 봉사,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등 형태는 달라도 마음에 성취감을 주고 여기서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좋은 분들의 말씀도 들어봅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 남을 돕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라는 것이 별것이 있을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 순간을 짜증내거나 신세한탄하며 지내지 않고 사는 것도 주어진 삶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이 의미 있는지는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짓지 않고 남에게 불편 끼치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까지 남의 판단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 순간 자기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 맡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에 내맡겨 완전히 현존하게 되면 불행한 과거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천해야 되는 것 4가지를 꼭 지키셔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곱게 늙지 않으면 인생의 끝장이 추해집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분을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은발의 노신사나 인자하고 해사한 표정의 할머니 얼굴을 보면 닮고 싶고 잘 살아온 인생이라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은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노인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절대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아름답게 늙어간다. 매력있게 늙어간다. 멋지게 늙어간다.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60부터 75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중년이니 신청춘이니 이름만 바꾼다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품격 있는 몸가짐을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도 매력 있는 노인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하나의 숙제이기도 목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정치경제대학의 캐서린 교수가 매력자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매력이 자본이고 경쟁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자기를 잘 가꾸고 매력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자본입니다. 신중년으로서, 노인으로서의 경쟁력이죠. 오늘은 법륜 스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5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기억하기 쉽도록 1, 2, 3, 4, 5의 첫음을 따서 만든 요령 5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귀티나는 노후를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1입니다. 일부러라도 자주 웃어야 됩니다. 지하철 경로석이나 시장에서 만난 노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노인들의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왜인지 모를 무뚝뚝한 얼굴과 딱딱함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웃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짜증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친구와 웃긴 이야기를 하다 아이의 엉뚱한 행동을 보고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 잠깐 동안만큼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일상 속에서 자꾸만 웃는 것에 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3년간의 코로나의 여파로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보니 더욱 얼굴에 웃음기를 띄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웃어야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웃는다는 말도 있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힘든 세상살이를 겪으며 살아왔기에 웃은 날보다는 찡그린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살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지녔냐에 따라 표정이 만들어지고 자기만의 인상으로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 다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다 해도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행복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나와 가까운 사람도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앞으로 자주 웃자.
웃으며 살자, 이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주 웃으면 웃는 얼굴이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일부러라도 하하호호 자주 웃으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행복 하나만을 위해 웃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웃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우리의 뇌가 웃음을 감지하면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므로 진통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엔돌핀은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훨씬 진통 효과가 크다는 말도 있죠. 웃음은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환자들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하루에 15초씩 크게 웃으면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서는 그냥 자주 웃는 것이 매력있고 건강한 노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세상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처럼 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젊은 사람은 따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이수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어른이고 연륜에 걸맞는 몸짓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따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그저 넉넉하게 받아들이세요.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쿵저러쿵 따지며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웬만한 것은 양보하며 웃어넘기세요. 그래야 멋진 노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비로소 전체가 제대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앞만 보고 달렸던 지난날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나이가 들어 머리가 반백이 되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니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잘 보이지 않으면 몇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백을 두어야 또 다른 생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남의 허물보다는 내 허물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진 건 많지 않으나 조금 더 양보하고 베푸는 일이 늘어납니다. 요즘 사회는 노인은 많되 원로는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로는 인격과 품위를 갖춘 노인을 말합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결국 품위 있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큰 소리를 치고 사는 100세 시대의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지키는 딱 하나의 처세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처세법은 첫째도 내가 쏜다. 둘째도 내가 쏜다. 셋째도 내가 쏜다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밥 한 끼, 술 한 잔 베풀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많은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에 이것저것 관여하면서 조언이라는 명분으로 참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머리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반대로 남의 인생에 대해 입을 닫는 분들은 말 대신 작은 선물이나 실질적인 도움이라도 하나씩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다 같은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기만을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점잖다는 말입니다. 노인이 되면 언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둡지 않고 점잖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젊은이처럼 감성에 쉬이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잖음은 중후한 인생의 완결이자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품격 없는 언행과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품격이라고 해서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험하게 무단횡단을 합니다.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는 것이 나이든 이의 특권은 아닙니다. 유유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가는 어르신을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다리 떠는 것 또한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 자체가 가볍고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1호선 소요산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공기가 좋아지니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앉아서 먼 산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일부 노인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젊은 사람이 하면 별 생각이 안 드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추해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도 깔끔히 먹고 커피를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가끔 음식을 먹다 흘리기도 하고 입가에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이 든 사람답게 의식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 해롱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하고픈 말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참고 흉한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다 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유행을 외면하지 말고 트렌드에 맞게 외모도 가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품격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품성의 인격이 더해진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4.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알베르 카뮈의 시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고 자주 읊조립니다. 우리들 생애의 마지막에, 즉 노후에 이르면 우리는 남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는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해줄 때 내 자신이 기쁘고 타인을 괴롭게 하면 내 자신도 괴롭습니다. 타인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타인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화도 따라옵니다. 지나보면 출세,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선두주자도 되고 어떤 때는 영예로운 자리에도 가봤다는 사람들도 나이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의 추억일 뿐입니다. 입버릇처럼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왕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허업이더라. 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늙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아등바등 살았던 게 참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 충분히 누려야 할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나에게 닥친 고통만 아주 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의 웬만한 일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관조하면 너와 나 모두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출세도 별 볼 일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목에 힘이 빠집니다. 표정이 따뜻해지고 말이 따사로워집니다. 나이 들어보면 참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년에 옛날 일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폼 잡을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악다구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선한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실제로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도 감사해 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을 만끽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젊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노년, 매력 있는 노년은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하는 예술작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가꾸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매력 있는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글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의미한다. 나이를 추하게 장식하면 노인은 기피의 대상이다. 하지만 나이를 아름답게 가꾸면
그 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의 불꽃일 것이다. 젊음은 피부와 에너지 그리고 재주로 아름다움을 표시한다. 노인에게는 성숙한 영혼과 절제된 매너 그리고 빛나는 지혜, 황혼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인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은 선물이라면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미래를 걱정하는데 내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가 되면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50이 훌쩍 넘은 나이로서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은 50여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오늘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선물이요, 기적입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세요.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높은 꿈과 욕심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할 때 생긴다고 하죠.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채우는 것보다 비움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의 햇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불타는 저녁 노을,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선물입니다. 세상에 어느 하나 선물 아닌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며 장식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후에는 그런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후가 편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는 70% 이상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내 몸을 무엇보다 아껴 써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설령 아프더라도 금방 낫겠지 알 수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도 더디고 주변 사람에게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미리 노년의 건강을 대비해야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됩니다. 혼자 있다고 끼니를 대충 때우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고 물도 많이 마셔줍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있죠. 몸을 움직이는 가장 간편하고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30분 정도 걷기는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여 노년이 벌써부터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닥쳐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겪지 않으려면 노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후 건강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만 누워있지 말고 동네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가까운 산으로 등산도 다니셔야 합니다. 혼자서 하던 것만 하면서 외부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소통하면서 바깥 활동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 봉사활동 중 만난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다고 밥을 사셨습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밖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처음 만난 사람과 마음껏 수다 떠는 시간이 감사하다고 밥을 사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멋진 인생을 즐기시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을 보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사는 게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어가는 길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이 아닌 길은 없지만 늙어서 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도 있겠죠.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를 그리워할 나이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있을까 하여 노욕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가세요.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는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고 살면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련인생 10계명을 알려드리오니 아름다운 노후를 적극적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리정돈을 하라.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다. 두 번째는 몸치장을 하라.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세 번째는 대외 활동을 하라. 집안에 칩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네 번째는 언어 절제를 하라.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다섯 번째는 자기 몫을 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 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거지 근성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포기와 체념을 하라.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일곱 번째는 평생학습을 하라.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섭취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끝이다. 여덟 번째는 낭만과 취미를 가져라.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아홉 번째는 봉사를 하라.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열 번째는 허심, 겸손하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어머니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무게를 어떻게 저울로 달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그 끝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두텁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엔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오직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무와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삶까지 주려고 합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합니다. 요즘엔 희생이라는 말이 그 쓰임조차 희미해졌지만 자식 가진 부모에게만큼은 이 단어가 여전히 가슴 아리게 유효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기꺼이 희생할 가치가 있는, 목숨도 대신할 수 있는 존재이지요. 하물며 자식에게 재산을 희생하지 못할 이유를 부모는 찾지 못합니다. 부모의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끼고 줄여서 좋은 것만 자식 입에 넣어줍니다.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도 자식을 위해 바쳤습니다. 잠을 줄이고 허둥지둥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말이지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책임지고 자신의 미래는 준비하지 못한 채 위아래로 끼어 살아야 하는 세대가 지금의 50대, 60대라고 합니다. 중년이 넘은 나이에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부모님의 얼굴 표정은 달라집니다. 잘난 자식은 머리가 아프고 못난 자식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의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의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부인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를 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 속에서도 아이에게만은 좋은 옷 사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며 풍요롭게 키웁니다. 그렇게 평생을 악다구니 써가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게 아닐까요? 부모란 안락한 삶 대신 자식과 함께하는 피곤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부모님이 우리가 아닌 안락함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쇠똥굴이나 고슴도치로 태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래서 다들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철이 든다고들 하시나 봅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평생 부모 앞에 죄를 짓고 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가슴이 어찌나 미어지던지요. 당연하게만 여겼던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은 뒤늦은 후회로 깨닫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발동동거리며 일해도 당연한 일이었고 아버지께는 가장 만만한 아내였고 자식들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배려 없이 걸핏하면 화내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새 옷 한 번 맘 놓고 사 입지 못하고 늘 헌 옷에 양말이나 꿰매 신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싸워서 남의 애를 다치게 해도 엄마가 죄인이 되어 사과를 하러 다녔고 남편이 밖에서 실수를 해도 아내인 엄마가 뒤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도 이웃의 엄마가 빌리러 다녔습니다. 친척들 기륭사를 챙기는 것도 엄마였고 외갓집, 친가 어른들 생신이나 제삿날 챙기고 차리는 사람도 엄마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험한 일은 모두 엄마가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도 숙제를 안 해가도 심지어 성적이 떨어져도 모두 엄마의 잘못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엄마가 약한 여자라는 걸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엄마 자신조차도 엄마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사는 듯 했습니다. 엄마도 처녀 때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질겁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아이가 아프면 없고 심리 길도 맨발로 뛸 수 있고 달려오는 자동차도 겁내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도 외할머니에게는 연약하고도 소중한 사랑스런 딸이었습니다. 엄마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소설 12권이 들어있고 가슴속에는 시가 산더미인 줄 몰랐습니다. 마음으로 쓰다가 버린 편지도 수백 통은 될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모르고 살았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존재감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엄마였고 돌아가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대신 엄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신 같은 존재이지요.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신다면 계실 때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게 어떨까요?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셨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자식들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니 이 부모를 본척만척합니다. 마음 공부하면서 서운한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 마음 돌려보려고 애쓰지만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도 몇 해 전 떠나고 나는 껍데기만 남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들이 결혼 후 안부 전화를 자주 할 줄 알았습니다. 오매불망 아들이 안부 전화해주기를 기다렸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하니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 매몰찬 대답에 눈물이 왈칵해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섭섭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만 바라보고 희생해왔는데 이제는 다 컸다고 저를 짐처럼 느끼는 것 같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서 배신감까지 들고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큽니다. 최근에는 배신감이 너무 커져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을 하셨기에 서운함과 허전함이 더욱 크실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자신이 고생하는 것을 아이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 방식의 사랑은 나중에 불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논 팔아서 공부시키면 불효자 되고 머슴살이 시킨 아들은 효자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품 안에 자식으로 키우는 방식은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아이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 총을 맞아 죽었는데 그 엄마의 품속에서 아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엄마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것이 있어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지금과 같이 잘 자라준 것만도 다행스럽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주 전화하라는 것도 자주 찾아오라는 것도 모두 부모의 욕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병만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아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마음과 생각의 길을 트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고맙게 생각하면 그 자식은 저절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것은 나한테도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내 자식을 내가 효자로 만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도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지 계획하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채워간다면 공허한 마음도 줄어들고 자식만 기다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나마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곤 한다. 예전에는 이 시장길을 지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젠 나에게 이곳을 지날 여유도 없다. 어쩌다 가끔씩 들려보는 이곳 시장터. 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한 분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난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잠을 자는 척했다. 이 지겨운 가난. 항상 난 이 가난을 증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리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저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봐 얼른 도망친다.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일을 가시지 못하시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곤 하셨다. 난 항상 들판에 절뚝거리시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나무를 다듬으시는 모습도 싫었다. 더더군다나 시장 한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맘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다리 한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기쁜 낯으로 3,000원을 주신다. 난 그 돈을 보자 화가 치민다. 난 거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돈 필요 없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버린다. 다음 날 아침, 난 어머니가 시장 간 틈을 타 집에 가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등굣길 약수터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 다음 물로 배를 채운다. 난 비록 풍요롭게 먹고 입지는 못했지만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놈들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사는 미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4교시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절뚝거리시며 교실로 들어선다. 선생님 드리려고 장사하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다리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셔서 학교에 오신 거란다. 선생님과의 면담을 끝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야, 이민성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그놈은 그 잘난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 아이들은 웃어댄다. 난 화가 나서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줬다. 그리고서는 교실을 나와 버렸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 입은 여자와 현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냔 말이야.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난 그러는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난 민석이가 걱정이 되어서.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 본 척하며 자는 척했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외쳤다. 다음 날 아침 수업료라며 엄마가 돈을 쥐어주신다.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너무도 꼬깃하고 지저분한 돈이었다.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부르신다. 적어도 선생님만은 내 편이셨다. 어머니께 잘 해드리라는 말로 나를 위로하신다. 선생님께서 나물 맛있게 먹었다고 어머니께 전해달란다. 난 그러마했다. 학교 길에 길 모퉁이 배추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추잎들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본다. 난 모른 척 얼른 집에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춧국이 밥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께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배추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난 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난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셨다고 한다. 17년 후 난 의사가 되었다.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개업해 주셨다. 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을지 모르겠다. 그런 어느 날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어느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걸 봤다. 다가서니 그 노인은 내가 가장 잊고자 하는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신다. 민서가 많이 좋아졌구나. 난 어이없다는 듯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차갑게 한마디 한다.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온단 말인가? 그동안 생활비로도 모자라단 말인가? 민서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전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호입니다. 난 이 한마디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가정부가 애써 돌려보낸 후 별 노망든 할머니가 다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 후 한 달 동안 난 악몽에 시달렸다. 할 수 없이 난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시장이 있는 우리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시장 한 귀퉁이에 여전히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본다.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디 내가 싫다였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여, 효자. 어머니는 자식 자랑에 기분이 좋았는지 나무를 많이도 넣어드린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난 예전의 집으로 향한다. 아직도 변한 게 없는 우리 집.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용케 버티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난 문틈으로 돈봉투를 넣어놓고는 돌아선다. 1년이 지난 후 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고교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발길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시장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질 않았다. 도착한 곳에는 선생님이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다. 나를 알아보신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민서가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셨다. 선생님께선 낯익은 보따리를 나에게 주신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나물 보따리셨다. 이 보따리에다 밤새 다듬은 나물들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고 나셨다. 풀러보거라. 선생님의 말씀대로 난 보따리를 풀렀다.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렸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셨다.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 동무가 되어드렸단다. 그래서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도 함께 말이다. 선생님의 얘기들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의 얘기는 이러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자식이 없던 터라 나를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한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한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뛰어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한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 다리마저 불편하신 어머니께 주위 사람들은 나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단다. 하지만 어머닌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나를 버리시지 않고 키우셨다고 한다. 그 후 어머닌 아버지를 잊기 위해 이곳으로 옮기셔서 나무를 팔며 나를 키워오신 거란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암인 걸 아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내가 내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시게 하다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보고자 물어물어 서울까지 오셨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에게 난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를 조용히 내려보시는 어머니의 사진이 잔잔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사랑하시나 보다.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 후 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이곳을 들른다. 혹시나 어머니가 나무를 파시고 계실 것 같은 착각의 말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